꿈과 마음의 기원. 뇌 안에 너 있다. 진화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만 자연은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존재를 서서히 만들었다.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의 세계적권이자 수전 그린필드는 브레인스토리라는 책에서 세러라는 뇌종양을 앓는 여성에 대해 말합니다. 세러의 뇌종양은 하필이면 언어 능력과 관계된 영역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세러는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고, 수술 시 종양을 빨아들이는 흡입관이 그 언어 중추에 닿지 않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 부위를 조금이라도 잘못 건드리면 수술 후 영원히 언어 능력을 상실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수술 중에 세러가 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기 위해 세러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마취 후 피부를 절개하고 수술 부위의 두개골을 잘라서 드러내는 것까지는 다른 뇌수술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세러를 마취해서 깨우고 수술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마취해서 깨어난 세러는 피부에 주사한 진통제 덕분에 아무렇지도 않게 마취과 전문의와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세러의 머리 위로는 커튼이 쳐져 있었고, 그 뒤에 신경외과 전문의 헨리가 앉아서 세러의 뇌를 수술했습니다. 이런 수술이 가능한 것은 뇌 자체에는 고통을 느끼는 통각신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뇌는 온몸의 통증을 모두 느끼지만 정작 자신은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헨리는 종양 주변 부위에 약한 전류를 흘려보내 세러의 말투가 떨리거나 발음이 이상해지면 그 부위를 피해가며 수술을 했고, 결과는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다음은 이 수술 장면을 지켜본 저자 수전 그린필드의 독백입니다. 나는 한 발자국 움직여 헨리가 수술 중인 곳을 바라보았다. 헨리는 세러 머리 위에 난 15cm 크기의 구멍에 현미경을 설치하고 뇌수술을 하는 중이었다. 현미경을 들여다보니 크림색의 맥동하는 덩어리에는 점점이 대리석 무늬가 박혀 있었고, 미세혈관이 얼기설기 얽혀 있었다. 이게 전부였고 거기에 세러가 있었다. 아니, 거기에 우리 모두의 존재가 있었다. 어른이 된 후 나를 온통 사로잡았던 실체가 그곳에 있었다. 우리는 질퍽질퍽한 뇌에 불과하고 이 부드러운 죽 같은 물질에서 성격과 마음이 생성되는 것이다. 다음은 2016년 카오스 재단의 과학연극 뇌 안에 너 있다에서 세러의 뇌수술을 재현한 장면입니다. 연극에서는 철수와 수진이 애인 사이인데 수진이 뇌종양 수술을 받습니다. 근데 다른 문제가 좀 있어. 종양이 좌뇌 언어 중추인 브로카 영역에 있다는 거야. 종양을 제거하다가 잘못해서 언어 중추를 손상시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수진이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해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언어 중추 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야. 에스퍼레이터라고 부르는 흡입관으로 종양을 제거를 할 건데, 전기 자극으로 언어 중추 부위인지 아닌지 계속 체크하면서 종양을 제거를 해야 돼. 네. 그래서 누군가가 계속 말을 걸어줘야 하는데, 아무래도 철수 네가 하는 게 수진이가 안심되지 않을까? 우리는 눈이 아니라 뇌로 본다. 하지만 막상 뇌를 열어보니 영혼이나 자유의지 대신 유전자, 호르몬, 시냅스 따위가 있을 뿐이었다. 여기서 눈이 아니라 뇌로 본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뇌가 편집한 영상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눈을 감고서도 무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물론 무언가를 본다고 하지 않고 떠올린다고 하죠. 잠깐 눈을 감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지 않고서도 이런 식으로 어떤 영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실제 눈으로 보는 것과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꿈은 어떨까요? 우리는 꿈을 꿀 때 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꿈을 꾸면서 눈이 움직이는 걸 보면 그때는 반대로 뇌가 눈으로 시각 정보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뇌가 틀어준 영상을 눈이 보고 있는 셈이죠. 다음은 수진이 뇌수술을 받는 동안 남친이 철수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수진은 망설이다 결국 수술실의 모니터로 자신의 뇌수술 장면을 보기로 합니다. 수진아, 나랑 혹시 같이 봤던 영화 생각나? 너처럼 뇌종양 환자 나왔던? 나키논 헤븐스토어. 천국의 문을 두드리며. 딱 지금 내 느낌이다. 아, 그런 말 하지 말자. 나 수술하는 거 볼 수 있다고 했지. 그럼. 나 볼게. 그래. 저 작고 쭈글쭈글한 덩어리가 나의 뇌란 말인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저 뇌란 말인가? 난 이렇게 공포에 질려 있는데 쟤는 피를 흘릴 뿐 미동도 하지 않네?
저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저게 정말 나일까? 그렇다면 내가 뇌를 보는 걸까? 아니면 뇌가 나를 보는 걸까? 오늘 영상의 제목은 꿈과 마음의 기원입니다. 과학 영상이니만큼 영혼이라는 가설 대신 다음 두 가지 가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 꿈과 마음, 자아와 의식, 정신과 영혼 등은 모두가 뇌의 작용이다. 2. 뇌는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이 두 가지의 아주 간단한 가정을 수용하면 우리는 잠정적 결론을 하나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이나 꿈을 통해 어떤 심상을 떠올리듯 장구한 진화의 역사 어딘가에서 마음이라는 심상이 서서히 떠올랐다. 마음은 진화가 꾸는 꿈이다. 진화심리학자 전종환 교수는 이를 좀 더 과학적으로 표현합니다. 마음이란 먼 과거의 환경에서 조상들이 직면했던 다양한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자연선택에 의해 설계된 심리적 장치들의 모음입니다. 마음이 생겨나면서 우주는 최초로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기원이 궁금한 우리는 진화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폴 맥린이라는 신경학자는 뇌 진화와 관련해서 소위 삼위일체설을 주장했습니다. 뇌가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그리고 인간의 뇌로 진화했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지나치게 단순화한 도식적 표현이긴 하나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인간의 뇌 구조를 아주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크게 세 부분, 즉 뇌관과 소뇌 그리고 대뇌로 구분됩니다. 마치 커다란 브로콜리 같은 모양인데 줄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뇌관이고 나머지 대부분이 대뇌, 뒷부분 아래쪽에 호두 정도 크기로 달라붙어 있는 부위가 소뇌입니다. 이중 대뇌는 전체 뇌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다시 안쪽의 변연계와 바깥쪽의 대뇌피질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뇌관과 소뇌는 주로 인간의 생존이나 운동과 직결된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활동을 담당합니다. 대뇌 중 변연계에는 해마와 편도체 등이 있는데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고 편도체는 주로 감정을 담당합니다.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중추가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뱀에 물린 기억이 뱀에 대한 우리의 감정을 결정합니다. 뱀에 대한 기억이 공포라는 감정과 결합하면 그것은 이후의 생존에 도움을 주었을 겁니다. 감정이란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 각각의 기억에 붙인 일종의 꼬리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변연계가 감정과 기억의 뇌라면 대뇌피질은 사고의 뇌입니다. 대뇌피질은 인간에게서 가장 발달한 뇌 부위로 변연계의 정보를 토대로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합니다. 폴 맥린의 삼위일체설은 뇌관과 소뇌를 파충류의 뇌, 변연계를 포유류의 뇌, 대뇌피질을 인간의 뇌로 구분하고 뇌의 복잡성이 대체로 이 순서로 진화해왔다고 말합니다. 사실 아기의 뇌도 그 발달 과정에서 대충 이와 같은 순서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파충류의 뇌가 현재의 생존 및 운동과 관계되어 있다면 포유류의 뇌인 변연계는 과거의 정보를 처리하고 인간의 뇌인 대뇌피질은 그 모든 정보를 토대로 미래 전략을 수립합니다. 인간은 뇌 진화를 통해 현재의 생존을 과거와 미래로 확장시킨 셈입니다. 그리고 생존의 전략을 확장하면서 마침내 의식과 자아, 즉 마음이 탄생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랑도 뇌처럼 3단계로 진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뱀이나 악어 같은 파충류를 생각하면 왠지 감정이 없고 차가워 보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새끼를 돌보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섹스와 번식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포유류에 들어오면서 뭔가 감정이라 부를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새끼를 알뜰살뜰 돌보며 동료들과도 진한 유대관계를 나누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의 경우는 인간과도 깊은 감정을 교류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감정을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미흡합니다. 고도의 사고 과정에서 비롯되는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약속이나 계획 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에서 비로소 이 세 단계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말 그대로 삼위일체, 섹스, 애착, 사랑, 이 세 가지 칭의가 공존하고 협응해서 비로소 복잡한 인간적 사랑으로 진화합니다. 이게 맞는다면 우리는 뇌관과 소뇌, 변연계, 대뇌피질, 이렇게 뇌 진화의 모든 역사를 다 바쳐 사랑하는 셈입니다. 또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탄생했습니다. 모든 것이 뇌 작용이라는 가정에 따르면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뇌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두뇌야말로 마음의 신비가 아로새겨진 로제타석이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동굴 속에 철수가, 수진이가, 사람들이 갇혀 있다. 그들은 손발이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목도 고정되어 있어 눈앞의 벽면만 바라볼 수 있다. 동굴의 입구로부터 햇빛이 스며든다. 그들과 빛 사이에 어떤 물체가 있다면 사람들은 벽에 비친 그림자를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들은 그것이 실제라고 믿는다. 그러나 사람들이 본 것은 실제의 허망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우리는 밝은 태양빛 아래에서만 사물의 본 모습, 즉 이데아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이데아의 철학자 플라톤이 말한 동굴의 우화입니다. 이 우화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허상이며 실제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플라톤은 2400년 전에도 이미 인간의 뇌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거의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이라면 영상에서 동굴이 해골로 표현되고 원본에서의 모닥불 대신 해골의 두 눈이 빛이 들어오는 창으로 설정된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시각 등의 감각 신호야말로 마음의 원천임을 강조하고 싶었던 까닭입니다. 눈이 괜히 마음의 창이겠습니까? 플라톤의 동굴처럼 우리의 뇌도 두개골이라는 어두운 동굴에 갇힌 채로 긴 감각 촉수를 뻗쳐 외계를 지각합니다. 마치 플라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실제가 아니고 뇌의 착각일 뿐. 고지곧대로는 절대 믿지 마라. 이처럼 뇌는 현실을 기만합니다. 그리고 뇌가 현실을 기만한다는 바로 그 사실이 오히려 생존에 유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는 역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 뇌는 스스로 두개골 속에 갇혔을까? 왜 캄캄한 동굴의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걸까? 그거야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겠지만 이건 부분적인 답일 뿐입니다. 뇌는 감각 신호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변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현실과 직접 대면해서 모든 정보를 고지곧대로 받아들이는 게 생존에 유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뭔가를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같은 착각.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의 이미지로 통합되어 마치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것 같은 환상이 생겨납니다. 바로 강력한 리더 자아의 출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뇌 활동의 제1원칙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진짜라고 믿도록 하라. 남을 속이려면 먼저 자신을 속여야 하고 자신을 속이려면 그런 자신을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세로의 수술에서 얘기한 것처럼 뇌는 온몸의 통증을 느끼지만 정작 자신의 아픔은 느끼지 못합니다. 뇌는 자아라는 강력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뇌 자신의 자아를 버린 셈입니다. 자아는 군림하지만 통치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영국이나 일본의 왕처럼 자아는 상징적 존재로서 중요합니다. 뇌가 생존을 위해 활동할 때 나라는 명확한 목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역으로 과거의 많은 철학과 종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자아를 버리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가상의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스토리는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 우리는 아직 이를 확인할 과학적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꿈과 마음에 대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다음과 같은 정도의 얘기뿐입니다. 시지각의 정보 처리 방향을 거꾸로 뒤집으면 그게 바로 꿈이다. 평소에 우리는 보고 나서 생각하지만 꿈속에서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보게 된다. 1.4kg의 이 머릿속 덩어리는 재빨리 마법의 배틀이 되고 번쩍이는 배틀 속을 오가는 수백만 개의 북들이 흩어져 사라져갈 패턴을 엮어낸다. 그 패턴이 기억이고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It's getting dark, too dark to see. Feels like I'm knocking on heaven's door.